여기까지 공부를 하셨고 174페이지 좀 더 볼게요. 선생님들 3번을 보세요. 어휘를 볼까요? 어휘에서는 1번을 보세요. 의미의 과잉 확장과 과잉 축소라는 말이 있고요. 얘도 별표예요. 별표가 아닌 게 없어요. 선생님들 다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얘도 문제가 좀 자주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좀 나왔고요.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과잉 확장과 과잉 축소의 그 기준이 되는 거는 일반적인 성인들이 쓰는 어휘의 범위예요. 선생님들 일반적인 성인이 쓰는 어휘 범위보다 축소해서 쓰면 과잉 축소고요. 확장해서 쓰면 과잉 확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봐보세요. 고양이, 염소, 양을 모두 개라고 하거나 모두 멍멍이라고 하면은 과잉 확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어른들은 개만 개라고 하잖아요. 개만 개라고 하는데 고양이도 개라고 그러고 염소도 개라고 그러고 양도 개라고 한다면 개의 의미가 무궁무진하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과잉 확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단어의 의미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게 이제 성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확대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멍멍이의 의미가 확대되었다라는 거죠. 마치 멍멍이가 동물의 의미로 막 쓰였잖아요. 다음 니은 과잉 축소를 보실까요? 단어의 의미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보다 축소해서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기르는 강아지만 멍멍이라고 하고 그 외의 강아지는 멍멍이가 아니라고 하면은 멍멍이라고 불리우는 그 범위가 너무 지나치게 축소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과잉 축소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그 기출문제 좀 써볼까요, 선생님들? 당근은 이파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이파리가 있는 건 당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근은 이파리가 없어 이파리가 있는 것은 당근이 아니야 라고 하면은 과잉 확장한 거예요? 과잉 축소한 거예요? 과잉 축소한 거죠. 당근을 이파리가 있건 없건 다 당근이잖아요, 선생님들. 그런데 이파리가 없는 것만 당근이라고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것보다 축소해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과잉 축소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선생님들은 과잉 축소라고 하면은 나중에 과잉 축소의 정의를 써보세요. 그러면은 축소만 생각나고 그 앞에는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잘 정의를 못 쓰시는데 앞에 어떤 말 써야 돼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보다 이 말을 기억을 하셔야지 과잉 축소나 과잉 확장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를 축소해서 사용하는데 기준이 되는 건 뭐라고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보다 확장하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보다 축소해서 사용하는 것. 얘도 잘 알아두시고요. 2번도 보세요. 두 번째도 별표인데요, 선생님들. 의미의 수평적 발달과 수직적 발달이라는 게 있어요. 수평적 발달이라는 것은 그 기억을 보세요.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에 밑줄에 보세요. 새로운 속성을 추가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이해하는 것. 정의를 써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예를 보세요. 호랑이라는 단어에는 호랑이, 어흥하는 동물의 의미도 있지만은 호랑이 아저씨라든가 호랑이 선생님 이렇게 되면 무서운 사람 뜻을 뜻하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는 깨닫게 되잖아요, 선생님들. 그죠? 호랑이 아저씨, 뭐 호랑이 할아버지라고 하면은 호랑이의 의미가 뭐다라는 것까지 아는 것. 그러면은 호랑이라는 단어의 수평적 발달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랑이라는 의미가 호랑이, 호랭이, 호랑이. 다른 동물의 호랑이도 있지만 플러스 무서운 사람.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이나 속성이 추가돼서 호랑이의 의미가 더 커지잖아요, 선생님들. 그죠? 요만했다가 요만한 범위만 알고 있다가 이만큼의 범위도 알게 되었어요. 요거를 수평적 확장이다. 호랑이라는 어휘의 수평적 발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직적 발달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상위어, 하위어에 대해서 공부하셨어요. 그죠? 상위어는 좀 더 포괄적인 거, 하위어는 좀 더 특수한 거 이렇게 공부하셨는데요. 수직적 발달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을 습득하고 나서 그와 유사한 개념의 어휘들을 계속해서 습득한 후에 유사성을 갖는 어휘들을 군집화하여 여기서부터 줄할까요? 유사성을 갖는 어휘들을 군집화해서 범주화된 개념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동물이라는 속성을 습득했어요. 그 다음에 범주화할 수 있는 요한은 새로 접하는 기린, 호랑이, 사자 이런 것들을 동물이라는 그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호랑이, 기린, 원숭이 이런 거를 배웠어요, 아이들이요. 이런 비슷한 단어들을 배워서 얘를 군집화해서 범주화했다. 이걸 범주한 거죠. 묶은 거죠. 군집화 범주를 해서 얘를 동물이라는 개념을 알게 됐다. 요거를 수직적 발달이다. 얘를 상위어, 하위어가 되는 거니까요. 이거를 수직적 발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수직적 발달이 된 유아는 동물이라는 개념을 이제 알게 되고 하위어도 알게 되죠. 그러면 새로 처음 본 뭐할까요? 처음 본 양이라고 할까요? 양이라는 단어도 빨리 습득할 수 있어요. 양도 하나의 동물 중에 일종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이라는 말을 더 빨리 습득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보실까요? 선생님, 어떤 개념을 습득하고 나서 그와 유사한 개념들을 어휘적으로 계속해서 습득한 후에, 그러니까 어떤 개념, 뭐 네 발 달린 거는 동물이구나, 동물은 꼬리도 있고 말은 못하는데 뭐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그와 유사한 개념의 어휘들, 기린, 호랑이, 원숭이 이런 거를 습득한 다음에 그 유사성을 갖는 어휘들을 묶어서 기린, 호랑이, 원숭이 얘네들을 묶어서 범주화된 개념, 즉 동물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개념을 알게 되고 그 범주화하여서
범주화된 그 상위어의 개념을 습득하는 거, 이거를 어휘의 수직적 발달이다. 수직으로 발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수직적 발달이 되면 그 다음부터 동물 범주에 있는 걸 더 빨리 습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보세요. 동물이라는 속성을 습득하고서 범주화할 수 있는 요한은 새로 접하는 기린, 양 같은 것을 그 범주에 쉽게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해가 됐죠, 선생님들? 수평적 발달과 수직적 발달도 시험에 한 2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아셔야 되겠고요. 최근에도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의 쓰는 것, 그 다음에 골라라, 그러면 고르는 것, 그 다음에 맞는 설명, 틀린 설명이라고 하면은 맞는 설명, 틀린 설명을 골라내는 것,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보세요. 3번에서는 문법 형태에서 습득의 발달을 보실 건데요. 여기서는 사실은 문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또 뭐 왕왕 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한데요. 일단은 1번을 보세요. 문법 형태에서는 1번 보세요. 문장의 어미인 친구야, 야에다 밑줄 한번 해보시고요. 야, 이거 친구야. 그 다음에 공종격 조사, 이모랑 다녀와, 이거라든가 이모하고 같이 가자, 누구도 가자, 누구랑 같이 뭐뭐 하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다음 처속격 조사, 유치원에 가라, 방으로 가라, 이모한테 가지고 와, 이런 식으로 처속격 조사. 그다음 주격 조사, 그다음에 동사어미, 사전형, 과거형, 미래형, 진행형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소리는 순으로 발달한다는 거예요. 유아들이. 이 순서예요. 발달 순서, 문법 형태소 습득의 발달 순서는 문장어미, 공종격 조사, 처속격 조사인데 왜 문장어미나 공종격 조사가 먼저 발달할까요, 선생님들? 아이들이 더 많이 듣는 말이기 때문에. 그죠? 야라는 거는 친구 부르는 말이니까 어른들이 뭐 민우야 이렇게 야로 자주 부를 거 아니에요. 내 이름하고 같이 해서 야 이렇게 부르니까 야라는 말을 더 빨리 습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혼자 사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모랑 어디 다녀와라, 뭐 엄마랑 뭐 해라, 아빠랑 뭐 해라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공종격 조사를 먼저 기억하게 된다. 그 다음에 시간적 시제, 시간적 개념보다는 공간적 개념을 먼저 파악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속격 조사를 먼저 습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격 조사, 동사의미 등의 순으로 형태소를 습득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미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죠. 약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사전형, 과거형, 미래형, 진행형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사의미 습득은 좀 나중에 나타나는구나. 그다음 두 번째는 시제 사용에 있어서는 2세에서 2세 반의 유아는 과거형과 미래형을 산출하기는 하지만 오늘, 내일과 같은 단어는 산출하는데요. 그다음에 시간에 관계된 어휘의 올바른 사용은 유아기 이후에나 가서야 비로소 가능하다. 예를 보세요. 내일 먹었어, 어제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단어는 배웠는데 뭐는 없다고 보냐면 사고, 시제를 이해하는 사고가 아직 불명확하기 때문에 단어가 먼저 발달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시제 사용은 좀 올바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정문을 보세요. 부정문은 한국어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부재, 없다. 여기 볼펜이 없다. 여기 친구가 없다. 이거예요. 거부라는 거는 싫어, 몰라, 안 탈래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부정이라는 거는 아니, 아니야. 이것은 볼펜이 아니야. 이거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금지라는 거는 하지마, 먹지마, 타지마 이렇게 되거든요. 무능은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못해 이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부정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없다, 그다음에 없다는 부재, 거부는 싫어, 안 할래, 부정, 얘는 책이 아니다, 얘는 안경이 아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금지는 하지마, 무능은 못 같은 표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니은 보세요. 역류하는 부정문 형태 중에서 안을 가장 많이 써요. 안 해, 안 먹어 할 때 안을 가장 많이 쓰면 못대 형태의 부정문은 늦게 습득합니다. 디귿 보세요. 나 안 밥 먹어, 안 이빨 썩어처럼 부정의 요소의 위치를 잘못 두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세요. 나 안 밥 먹어 라는 것은 안의 위치가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죠? 먹어 앞에 있어야 돼요. 그죠? 나 밥 안 먹어 해야 되는데 즉 동사 앞에 안이 있어야 되는데 나 명사 앞에 안을 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정의 요소의 위치를 잘못 두는 오류 여기다 밑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맨 끝에다가 부정어 안의 오류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어, 이거를 부정어 안의 오류가 자주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정어 안의 오류 뒤에서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4번의 의문문을 보실까요? 의문의 형태는 갈 거지, 가지 이런 말에서 가지, 너 가지, 갈까, 가니, 가냐 여기에서 밑줄 그어진 지가, 니냐 등의 의문의 의미를 사용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 의문사 같은 경우는 보세요. 무엇, 어디, 무엇이라는 거는 명사, 그죠?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무엇. 그다음에 어디라는 건 처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장소를 물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예, 아니요 대답의 형식이 제일 먼저 나타나며 그 다음이 누구, 누구의이며 왜, 어떻게, 언제가 포함된 질문을 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일단 무엇, 어디가 제일 먼저 나타난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왜, 어떻게, 언제는 나중에 나타나는데 언제가 나중에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무슨 사고가 늦게 발달하기 때문에 시간적 사고, 시제 사고, 시간 개념이 늦게 발달하기 때문에 언제는 나중에 나타나고요. 왜라는 거는 무슨 사고죠? 인과적 사고, 그죠? 인과적 사고도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왜라는 말은 늦게 나타난다. 어떻게라는 거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라서 얘도 복잡하잖아요. 방법 설명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 나타난다. 따라서 사고가 늦게 발달하는 거는 좀 늦게 나타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늦게 나타난다는 거죠. 앞에 이제 조사 같은 건 자주 사용하는 거는 빨리 나타나고 다음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발달이 좀 늦는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B번을 봐보실까요? 유아가 성인과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면 성인의 말을 계속 듣기 위한 책략으로 왜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는데 이때는 인과관계의 논리성, 이 사고,
책략가 발달해서 왜라는 물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을 계속 듣고 싶은 책략으로 왜라는 말을 하는 거니까 너 왜 자꾸 이유를 물어봐 이렇게 짜증낼 것도 없다. 그냥 이제 성인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5번을 보세요. 피동문과 사동문에서는 피동문은 능동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영어의 수동문에 해당해요. 했다, 그다음에 먹다, 먹혔다. 선생님들 먹혔다 너무 무서운데 내가 공룡을 먹었다, 내가 공룡에게 먹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먹혔다, 먹히고 싶지 않은데 먹혔다 해서 수동문 형태가 되죠. 영어의 사역에 해당하는 거는 사동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수동이라는 말 대신에 피동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피동문, 그다음에 사동문 이렇게 얘기하고 피동문은 수동이고 사동문은 사역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을 보세요. 능동문, 피동문, 사동문의 예에서는 능동문 보세요. 무시하다, 그다음에 무시당하다. 피동문은 무시당하다. 그다음에 무시하게 시키다. 사동문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관계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근데 우리나라는 수동의 형태가 매우 간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영어보다 수동문을 만드는 규칙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수동의 형태를 잘 쓸 수 있거든요. 한국 아이들은. 왜냐하면 그 175페이지 오시면은 175페이지 오른쪽에 참고로 보시면 피동 전미사에는 이희리기가 있다 해서 단어에다가 이희리기만 바꿔서 쓰면은 넣어서 쓰면 수동의 의미가 만들어져요. 한국어에서는. 그래서 만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기차를 보다, 기차가 보이다. 이에다 밑줄 하시면 되겠네요. 얘가 피동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기차가 보이다. 그 다음에 먹다, 먹게 되다, 먹히다. 희에 밑줄 하시면 되겠죠. 희를 쓰면은 수동의 의미가 되는구나. 개가 사냥감을 물다. 그래서는 사냥감이 개에게 물리다. 리를 써서 수동 형태가 되고요. 아기를 안다는 아기가 안기다. 기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기에다가 밑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희, 리, 기를 붙여서 수동 형태를 만든다. 피동 형태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동문은 시키는 거, 시키다. 아니면은 보게 하다, 뭐뭐 하게 하다, 하게 하다 형태를 쓰죠. 먹게 시키다, 먹게 하다. 물게 시키다, 물게 하다. 아기를 안게 시키다, 안게 하다 형태가 사동문의 형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6페이지 오세요. 접속문 볼게요. 접속문의 형식을 보면은 대등구성 형식이 있고 연합구성 형식이 있다라고 구별할 수 있는데요. 대등구성 형식은 두 개의 명제를 병렬한다. 예를 들어서 우유를 먹고 빵도 먹었어 라고 하면은 우유를 먹다, 빵을 먹다를 연결한 거죠. 우유도 중요하고 빵도 중요하죠. 여기 이 문장에서는 우유 먹은 거하고 빵 먹은 것이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더 덜 중요하고 종속되고 이런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대등구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미상 의미가 앞에도 중요하고 뒤에도 중요해요. 이런 거는 대등구성. 근데 연합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절과 종속절을 병렬한다라고 해서요. 아빠는 회사 가서 일해라고 했거든요. 회사 가서 일해라는 거로 회사에 간다는 게 더 중요한 사건이에요. 일한다는 게 더 중요한 사건이에요. 일한다는 게 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회사에 가서는 종속절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종속절. 그다음에 일해가 주어가 아빠는 일해, 회사 가서 일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많이 먹어서 배 아파 여기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한 사건이죠? 배가 아프다는 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죠? 이게 주절이 되는 것이고 종속절은 많이 먹어서 원인 이후에 종속절이 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주절과 종속절이 나타나면 연합 구성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부분은 연합 구성이에요. 선생님들. 대등 구성이 좀 더 적어요. 선생님들. 7번을 보세요. 문법 형태에서 획득시키기가 다른 이유. 아까 제가 설명 좀 드렸는데요. 기억 보세요. 사회적 의사소통에 필요한 것일수록 먼저 획득된다. 소리는 자주 들어보는 것, 자주 사용하는 것부터 먼저 획득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주 들어보는 것, 자주 사용하는 것부터 먼저 획득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죠? 의성어 이태어가 많이 발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나라보다 의성어 이태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의성어 이태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 자연이 되게 풍부한 엄청 풍부한 그런 나라에서는 색을 표현하는 말이 훨씬 많은 나라가 있대요. 우리는 빨강, 분홍, 연분홍, 약간 그런 식으로 쓰지만 그 나라는 무슨 분홍 해가지고 색깔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거나 어릴 때부터 많이 듣는 말은 빨리 습득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보시면 타인의 의존도가 높은 요한은 혼자서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보다 같이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공종격 도사가 먼저 습득된다라는 것이고요. 니은을 보세요. 인지발달이 먼저 일어나는 개념이 언어에서도 먼저 획득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까 A를 보세요. 처속격 조사. 처속격 조사는 공간 개념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시간 개념과 관련이 있는 언제라던가 시간을 나타내는 시제 사용은 좀 늦게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B번을 보세요. 의문어에서 구체적 개념을 묻는 무엇 어디는 먼저 나타나지만 수상적 개념을 묻는 요거 아까 앞에도 나왔죠. 언제, 시간적 개념, 왜라는 거는 인과관계, 어떻게 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것 이런 것들의 질문은 의문어는 늦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8번을 보세요. 유아기 문법 사용의 오류. 얘는 별표로 하시고요. 여기 지금 문법 사용의 오류는 좀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과잉 일반어가 한 2번 정도 시험에 나왔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설명도 하시고 명칭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습득한 언어적 규칙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문법이라는 건 언어적 규칙인데요. 그 규칙을 적용할 때 사실은 모든 것에 똑같이만 쓰는 규칙보다는 말에 따라 좀 규칙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친구를 부를 때도 야라고 불러야 되는 친구도 있고 아라고 불러야 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현정이다 면 현정 아라고 부르고 민호라면 민호 야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구별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냥 다 야라고 부른다. 현정 야, 민호 야, 그다음에 뭐 주영 야 이렇게 쓰면은 그러면은 그죠? 규칙을 그냥 야로 그냥 때려 넣어서 쓰는 거잖아요. 선생님들 그거를 과잉 일반화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득된 언어적 규칙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기준해 보세요. 규칙에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류를 범한다. 규칙에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경우에 똑같은 규칙을 적용하면서 오류가 나타나는 거. 이거를 과잉 일반화라고 합니다. 예를 보시면은 밥이가 없어 이렇게 되면은 뭐라고 써야 돼 원래 밥이 없어라고 했는데 이가를 대부분 다 쓴다는 거죠. 이가. 그러니까 밥이가 없어 이러면은 얘는 과잉 일반화. 나도 간다요 이러면은 이것도 과잉 일반화로 봅니다. 이것도 원래 가요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명사 그 동사 기본형에다가 요만 붙여가지고 그다음에 그 존경어를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과잉 일반화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은도 보세요. 부정어 안의 오류도 문장 앞에 안을 사용해서 전체 문장을 부정하는 현상인데요. 안 밥 먹어요 이거 있었죠 선생님들. 얘네들을 부정어 안의 오류다라고 합니다. 근데 부정어 안의 오류도 크게 봐서는 과잉 일반화인데 선생님들. 하지만 책에서는 좀 구별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잉 일반화 설명이랑 부정어 안의 오류 설명이랑 좀 다르게 일단 공부를 먼저 해주세요 선생님들. 그렇게 하시고 얘네들은 어휘 사용의 오류예요. 문법 사용의 오류예요. 문법 사용의 오류다라는 거 아시면 문제 푸실 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문법 사용의 오류는 과잉 일반화와 부정어 안의 오류가 있고 그 다음에 174페이지 보시면은 과잉 확장하고 과잉 축소 있죠 선생님들. 의미의 과잉 확장과 과잉 축소는 얘는 어휘의 오류예요 아니면 문법의 오류예요? 어휘의 오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휘인데 막 과잉 일반화 써놓고 막 그죠? 그다음에 문법인데 과잉 축소 막 이런 거 써놓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어휘의 오류의 용어는 따로 기억하시고 그다음 문법 사용의 오류 용어는 따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밥이가 없어 밥이가 없어 라고 해서 화가 나는 상황이네요. 밥이 없어. 밥이가 없어.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왜 과잉 일반하냐라고 해서 설명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문법의 오류에 있어서 문법의 오류나 어휘나 문법 오류가 나오죠 선생님들. 이거 물어보잖아요. 나중에 우리 노술반에서 공부하실 건데요. 이렇게 나오면 가장 일단 설명하기 쉬운 거는 올바른 형태를 먼저 써야 돼요. 요아들이 올바른 형태는 뭐죠? 밥이 없어. 없어. 라고 그다음에 표현해야 하는 것을 그다음에 얘가 뭐예요? 주격조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주격조사의 어떤 규칙을 그다음에 지나치게 일반화해서 하여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이러면 써도 되고요. 예외 없이 모든 경우에 이가를 사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지만 선생님들이 설명할 수 있게끔 만드시려면 올바른 표현을 먼저 써야 돼요 선생님들. 왜 오류인지 이유를 써라 할 땐 반드시 올바른 표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올바른 표현하고 요 틀린 표현, 또 오류의 표현을 비교하시면서 담담하게 설명하시면 돼요. 그러면 더 쉽게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설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이런 용어들 좀 들어가면 되죠. 규칙에 예외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그다음에 과잉 일반화라 소리는 지나치게 모든 경우에 다 사용해서 지나치게 일반화해서 그다음에 조사의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을 보실까요? 9번에서는 이야기 꾸미기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4에서 5세경 문법이 세련되어지면서 문장이 길어지고 이거 좀 쓰실까요? 선생님들? 저 지우고 있을게요. 네.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을 보실까요? 9번에서는 이야기 꾸미기 보세요. 선생님들 4, 5세경 문법이 세련되어지면서 문장이 길어지고 시간 순서에 따라 일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간 순서에 따라 말하는 것서부터 시작이 돼요.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복잡한 인과관계가 포함되지 않지만 부분 묘사, 도입 혹은 결말의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셨어요? 네, 시간 순서에 따라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거는 우리 어른들도 어떨 때는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선생님들. 그죠? 그다음에 근데 이제 말을 많이 해본 선생님들은 시간 순서에 따라 말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요. 말씀을 많이 안 하시거나 그런 경험이 많이 없으면은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또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 순서대로 말할 때 사실은 지금 말을 하지만 말은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그 다음 상황을 생각해야 그 다음 말이 또 나오고 그 다음 말이 또 나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2차 공부하실 때 어려운 게 머리는 다음 거 생각하면서 2분 지금 거 얘기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서부터 좀 준비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안전 같은 걸로 많이 연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 대비할 때 순서를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그래서 일단 사이렌을 울리고 사이렌을 울리기 전에 뭐 아이들한테 예고를 먼저 하고 이거를 순서대로 말하는 거를 연습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다 보면은 쭉 순서대로 말하는 게 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럼 막히면은 안 해 이렇게 뭐 때려치면 안 되고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책을 다시 보고 이거였지 맞아 이거였지 다시 한번 해보고 해서 그런 걸 좀 순서대로 말하는 걸 지금서부터 연습을 해주시면 따로 2차 공부 많이 안 하셔도 그 이제 12월에 가셔서 조금만 공부하셔도 바로 다 습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일단 너무 입을 다물고 뭐 읽고 쓰기만 많이 하지 마시고 어느 쪽에 어느 그런 시간에서는 말하는 연습 좀 하면서 내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세요.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은 선생님들 일단은 앞에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서 다 중요한데요. 175페이지에 있는 그죠?
174페이지까지는 제가 장학자료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언어 교육의 강론서 내용을 섞어가지고 제가 적절하게 자료를 만들었고요. 175페이지에 있는 거는 다 장학자료 내용이라기보다는 얘는 강론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175페이지에서는 강론서의 내용, 176페이지에서도 접속문, 형태소, 협득시기가 다른 이유라던가 유아기 문법 사용료 얘네들도 다 강론서의 내용이에요, 선생님들. 하지만 4번의 의사소통 능력은 얘는 그 장학자료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학자료 내용이라고 해서 와 중요하다 이렇다기보다는 옛날 거예요, 선생님들. 약 1990년대에 나왔던 거거든요. 선생님들 태어나기 전 거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 그죠?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 나온 게 1990년, 96년 막 이렇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좀 옛날에 나온 내용이다라고 보시면서 얘는 좀 참고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을 보세요.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은 아까 많이 설명드렸는데요. 언어를 산출하는 문법적 규칙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밑줄하세요. 특정한 상황에 맞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화용적 규칙까지 아는 지식도 포함하죠. 의사소통 능력, 화용적 규칙, 요거 가로. 화용적 규칙의 가로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들. 이거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 보시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의사소통 기술이라고 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상대방의 연령, 성, 사회적 지위 또는 상황에 맞게 자신의 언어적 표현을 조종한다. 이것도 이제 읽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3번을 보세요.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 의사소통 능력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밑줄에 볼까요? 자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의사소통 능력을 정확하게 할 수 있죠. 의사를 전달하고 전달받을 수 있잖아요. 피아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조망 수용 능력이 적절하게 발달을 해야 그다음에 의사를 주고받는 의사소통 능력이 발달할 수가 있다. 그런데 니은을 보세요. 3세는 대화의 사회적인 양상을 조금씩 인식하여서 언제쯤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고, 밑줄에 보세요. 상대방이 그런데 말이야 라고 할 때는 잠시 기다릴 줄도 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된 일이나 현재 일어나는 일 또는 짧은 대화를 더 잘 이해한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선생님들 그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 여기다 밑줄 하시면 되겠고요. 얘를 차례 지키기라는 말을 씁니다. 대화의 차례 지키기. 차례 지키기가 어느 정도는 나타나지만 하지만 차례 지키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아기에 말하기에 어떤 좋은 태도 중에 하나가 차례를 지킨다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가로막거나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서 내가 이야기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 능력을 가르쳐라 라고 계속 나오거든요. 3세는 할 수는 있지만은 잘은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4세를 볼까요? 유아는 간접적인 지시문이나 우회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 계시니? 라고 하면 전화로, 예전 전화가 유선 전화가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에는 유선 전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선 전화로 이제 어머니 친구가 어머니 계시니? 라는 전화에 3세 유아는 네 하고 바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어머니 계시니? 네 바꿔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는 어머니 계시니의 의미가 엄마 바꿔라 이 소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4세 유아는 이런 우회적인 표현, 어머니 계시니가 엄마 바꿔달라는 말인지 이해하고 엄마 전화 왔어요 라고 어머니께 전화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약간 병원 같은 데 가면 참지 못하고 들어가면서부터 먼저 이제 어떤 증상이라던가 언제부터 그걸 이제 물어본다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약간 유전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왜냐하면 저희 이모가 저희 엄마의 동생이에요. 여동생이거든요. 대부분 이제 이모 제가 만약 언니네 집에 전화해서 조카가 받으면 누구구나 요즘에 잘 있어? 학교는 잘 다니고 그래 엄마 있니?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저희 이모는 생각해보니까 전화 받자마자 엄마 바꿔. 이거예요. 여보세요 엄마 바꿔.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앞에 인트로가 전혀 없고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 보니까 저희 이모도 저랑 좀 성격이 좀 비슷하셨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은 저희 이모는 이제 명확하게 엄마 바꿔라고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머니 계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서 또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그다음에 리을을 보세요. 5세의 특징. 5에서 6세경이 되면 대화의 차례를 지킨다라고 하는데요. 대화의 차례를 지키는 건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다음에 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5세가 되더라도 좀 힘들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그런 능력이.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말을 가로채는 경우가 줄어들며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경험을 공유한다. 이랬어요. 4번을 보세요. 대화 맥락의 기술. 기억 보세요. 대화를 주고받는 기술 다시 나왔네요. 차례 지키기. 차례 지키기. 그러니까 유아는 자기가 말할 차례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말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놓아주는 기술은 배우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 5세 정도의 유아의 절반 정도가 주고받는 대화를 계속할 수 있다. 니은 보세요.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서 하는 말 뭐라고 그래 이런 말 사용하고요. 이건 이야기의 주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끼리 공통된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3세 반 정도의 유아들 중에서 4분의 3 정도가 일정하게 만들어진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을 보세요. 전제된 정보를 고려하기와 듣는 이에 맞추어 말하기라고 하는 거는 전제된 정보라는 거는 상대방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전제에 따라서 말의 형태를 다르게 쓰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제 친구 이름 잘 모르잖아요. 제 친구 이름 중에서 예를 들어 영희가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선생님들 제 친구 중에서 영희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영희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친구 참 착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전제된 정보라는 거는 선생님들이 내 친구 영희를 모를 것이다 라는 정보가 전제됐기 때문에 영희라는 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왜 저래? 윤석열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걸 제가 만약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이 사람은 전제된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정보가 얼마큼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거에 맞는 언어 표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제된 정보를 고려하기라는 말을 씁니다, 선생님들. 옆에 보니까 전제된 정보란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알고 있으리라고 가정하는 지식을 바탕으로 대화하는 데 가정되는 지식.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거 정도는 아실 거야 라고 한다면 그냥 얘기하고 이걸 모를 거야. 그럼 뭐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보세요. 아까 그 아줌마 수영이 엄마야 라는 말은 전제 정보가 필요한 표현이며 어떤 전제 정보가 필요해요? 수영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되죠. 상대방이. 수영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아까 그 아줌마 수영이 엄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전제된 정보가 없을 때는 왜 있잖아. 무궁화 반에서 제일 키가 큰 여자아이 이렇게 설명해야 되죠. 수영이라는 아이에 대해 설명해야 되잖아요. 라는 말을 함으로써 부가적인 정보를 줄 때만이 대화가 계속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미음 보세요. 명령과 요청 등 간접적인 요구 표현의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말을 하기 시작한 요한은 줘도라는 말을 하면 3세가 되면 의문형으로 간접적인 요청도 할 줄 안다. 뭐뭐 해줄래요?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요청이라는 거예요. 뭐뭐 해줄래요? 4세 반 정도 되면 간접적으로 요청하는 방식이 급격히 늘어나서 나 가고 싶어요 라든가 나 줄넘기 하고 싶어요 라는 말 대신에 아이들이 나 줄넘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먹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얘기하려고 해요. 할 수 있어요. 먹고 싶으니까 주세요 대신에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비읍 보세요. 농담, 유머 발달. 학령기 전후의 요한은 단어의 의미를 확장해서 분명하게 깨달아 나간다. 이때 확장이라는 건 수평적 발달일 거예요. 선생님, 수평적 발달.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못나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즘에 쓰지도 않는 말이에요. 옛날에 이런 말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좀 사정된 언어인데 못나나 이렇게 되면은 못생긴 사람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귀여운 아이한테도 못나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은 이미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재조직화하면서 수수께끼나 농담, 유머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손자들한테 손자 손녀한테 아이고 내 강아지 이러면은 뭐 내가 개라고? 뭐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나를 그만큼 귀여워하시는구나. 강아지의 두 번째 의미가 귀여운 사람, 뭐죠? 아주 그냥 사랑스러운 아기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수평적으로 발달한다는 거예요. 5번을 보세요. 이야기하기의 발달. 기억에서는 일단 이야기하기의 발달이 가장 기본적인 거는 두 번째 줄 보시면은 4세에는 모든 이야기를 시간적 순서를 밑줄 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4세는 또 너무나 세세한 거를 시간적 순서로 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로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알기 때문에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시간적 순서로 얘기하려고 한다. 자, 니은을 보세요.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하는 유아들의 이야기 수준은 개인마다 많이 다르다. 조리 있게 사건과 사건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이야기하는 어린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잖아요. 얘 사이에서 간신히 몇 개의 단어만 넣을 수 있거나 이야기 핵심 구조보다는 사건의 연속성에 집중해서 이것하고 이것해서요 등처럼 세부적인 시간 흐름에 연연해서 이야기를 질질 끌어가는 어린이 등 유아 이야기하기 양상은 각 유아 인지적 발달에 따라서 다양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178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디귿 지도시 유의점은 A를 보세요. 이야기의 핵심 구조에 집중해서 이야기가 전체 줄거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여기다 줄여주시면 되겠고요. 이야기가 전체 줄거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B. 시간이나 위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고 C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들. 4번으로 가볼게요. 유아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언어 발달에 일단은 가장 먼저는 감각운동 기능이 당연히 발달을 해야 많은 언어를 들을 수도 있고 많은 상황도 볼 수 있고 말도 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고 듣고 만지는 감각적 경험을 뇌에 전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2번처럼 시각, 청각, 촉각, 발음기관, 신경, 근육, 조직 이런 것들이 다 발달이 잘 돼야 된다. 2번을 보세요. 유아의 지적 능력도 중요하고 일단 3번 가정 환경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번을 보세요. 가정의 사회 경제적 계층에 따라서 유아의 언어 발달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거는 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가정의 사회 경제적 계층이 높다 그러면 뭐 학습지도 많이 하고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모여서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하고 TV도 같이 랄랄로 보지만 사회 경제적 계층이 좀 낮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일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밤늦게 들어와서 아침 일찍 나가서 아이하고 상호작용이 좀 적고 학습지는커녕 그런 거 하나도 못하다 뭐 어린이집 겨우 유치원 겨우 보낸다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집하고는 언어 발달의 차이가 좀 많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뭐 돈과 관련됐다라고까지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부모의 어떤 인식에 따라서 부모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돈이 없어도 아이하고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러면은 짧은 시간이라도 질적으로 높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돈 때문에 어떻다라기보다는 중류계층에서 유아들한테 어떻게 하는가라는 걸 잘 조사해서 어떤 가정이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게끔 부모 교육을 많이 하시면 좋겠죠. 3번을 보세요. 중류계층에서는 뭐 엄마 아빠가 힘도 이제 많이 나니까 피곤하지도 않으니까 자기 전에 동화책도 좀 많이 읽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맞벌이 어머니한테도 우리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아이 잘 때 10분, 20분 정도 책을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러면 언어가 많이 발달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하실 수는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많이 부모 교육을 통해서 해주자는 거예요. 3번을 보세요. 아기식 말투. 성인이 어린 아동들과 언어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사용하는 아동을 의식한 언어 형태. 이거 기억하시고요,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도 아기식 말투 많이 사용하죠. 그렇게 해야 아이들하고 좀 친근감도 있을 수도 있고 언어 능력이 조금 낮은 아이들이 더 잘 이해를 할 수도 있고 그 이야기에 집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기식 말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고음, 과장된 표현,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하는데 우리 성인끼리 얘기할 땐 그렇게 하지 않죠. 얘 왜 이래 막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분명한 발음과 느린 속도, 뭐가
짧은 문장으로 얘기하려고 하죠.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럼 알기식 말투가 필요하고 이런 알기식 말투는 사실은 비계 설정의 일종일 거예요. 선생님들. 그죠? 상대방 아이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하지만 알기식 말투를 계속 써야 돼요. 점점 성인의 언어로 좀 바꿔나가야 돼요. 점점 또 성인의 어휘로 좀 바꿔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3세는 알기식 말투를 좀 많이 사용하다가 4세는 좀 더 쓰다가 5세 정도 되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그죠? 어른의 말, 어떤 객관적으로 어른들이 말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보여줘야 될 거예요. 179페이지 와보세요. 네 번째, 교사의 언어. 1번, 유아교육기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현대의 유아에게 교사는 중요한 밑줄에 보세요. 언어 모델이 되니까 우리가 더 올바른 언어 사용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2번을 보세요. 교사는 가능한 한 정확한 발음과 다양한 어휘 및 문장을 사용한다 밑줄 하시면 되고 가능한 한 교사 발음이 정확하면은 반영적 지도 같은 거 할 때 효과적으로 아이들이 발음을 더 잘 들을 수 있을 거예요. 3번을 보세요. 교사는 다른 사람의 말을 효과적으로 경청하고 반응하는 모습. 이거는 태도죠. 언어 태도. 혹은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의사표현을 격려하는 모습 등 의사소통의 어떤 모델, 어떤 태도도 보여줘야 돼요. 5번을 보세요. 사회문화적 요인. 1번, 유아가 생활하는 사회의 문화적 배경이나 수준이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예를 보세요. 가정에서 식사할 때 대화를 격려하는 가정이고 조용히 식사하는 것을 선호하는 가정이 있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유아의 언어적 경험이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2번을 보세요. 우리 주변의 사회적 환경, 학교, 교육, 쇼핑, 보육시설, 레스토랑, 종교, 의료보호, 스포츠와 리크리에이션, 텔레비전 시청 같은 여러 가지 것들, 이런 사회적 환경이 유아 언어 발달에 영향을 주겠죠. 선생님들 이렇게 설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식성이 나오는데요. 선생님들 조금 더 공부를 좀 할까요? 선생님들 우리 이제 욕심을 부리면 안 될 것 같고요. 183페이지까지만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80페이지 보기 전에 좀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들 약간의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의 시간을 주세요. 일단은 선생님들 문식성서부터 뒤에가 많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식성서부터는 좀 다음 시간에 보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서서 좀 아는 부분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누리해설도 좀 보고 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206페이지 먼저 보실까요? 좀 섞어가면서 할게요. 선생님들 206페이지 좀 보시고 영역별 유아 언어 교육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말하기를 좀 보셨는데요. 우리 듣기는 안 봤거든요. 그래서 1번의 듣기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듣기 말하기만 좀 집중적으로 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읽기 쓰기에 대해 좀 볼게요. 1번을 보세요. 듣기의 특성이라고 해서 그렇게 듣기를 자세하게 아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3번을 보세요. 선생님들 듣기는 인지적 기능이라는 거는 잘 알아듣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약간 인지적으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의적 태도는 뭐예요? 바른 자세로 이야기를 듣는 거. 다른 사람의 말을 바른 자세로 들어야지 막 이렇게 막 눈도 안 마주치고 딴 데 보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전혀 바른 자세가 아니잖아요. 혹은 뭐 대화에 차례 지키기를 못하는 것도 듣기에 좋은 태도는 아니거든. 다른 사람 말을 끝까지 듣고서 내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번을 보세요. 듣기는 비언어적이고 비문법적인 쉼, 반복, 태도, 표정, 눈빛 등 어떤 외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도 받고 듣기의 단계를 한번 볼까요? 들리기는 귀가 있으면 다 들리는 거죠. 내가 듣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없어도 먼저 들려야 돼요. 들린 것을 이해하려는 과정. 그 다음에 이 말이 좋은 말인가 나쁜 말인가 내가 반응해야 될 말인가 반응 안 해도 되는 말인가를 평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응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제가 이제 목욕탕에 갔는데 탕에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제가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아서 사우나를 좀 자주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좀 풀어야 된다 해가지고 자주 가서 이렇게 목욕탕에 있는 경험이 사실 많은데요. 앉아 있는데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두 분이 아는 사이인가 봐요. 동네 목욕탕이니까. 그래서 아는 사이신데 좀 탕에 계신 분이 좀 할머님이시고 지나가는 사람은 이제 아주머니셨는데 아주머니가 좀 마르신 분이었어요. 근데 탕에 앉아 계신 분이 아유 살이 좀 붙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런 실례되는 말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살이 좀 붙었네 그러니까 그 지나가신 분이 네? 이러면서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할머니 말은 예전에 너무 말라서 이상했는데 지금은 살이 쪄서 예쁘다 했는데 제 생각엔 둘 다 기분 나쁜 말일 것 같아요. 너무 말라서 이상했다도 기분 나쁘고 지금 살이 붙었다도 다 기분 나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점점 더 심해지는구나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시더라고요.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같은 경우도 들리기는 그죠? 살이 붙었네 이런 말이고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고 평가하는 건 내가 이걸 반응해야 되는가 안 반응해야 되는가 생각하고 반응이 없었죠. 그냥 가셨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없는 그런 과정으로 듣기의 단계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번을 보세요. 듣기의 과정은 듣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전 지식이 있어야지 듣기가 더 잘 들리죠. 사전 지식에 밑줄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아까 뭐 결정적 시기 같은 거 설명할 때 제가 결정적 시기에 대해서 빨리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민각이 이런 의미죠. 빨리 하고 넘어간 거는 선생님들이 사전적 지식이 있을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빨리 이야기를 해도 선생님들이 잘 알아들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선생님들. 그래서 사전 지식이 있으면 더 잘 이해가 되고요. 말소리에 주의 집중하고 사전 지식이나 언어학적 능력 등으로 들려오는 말의 의미를 예측하고 예측에 밑줄 하시죠. 그 예측한 것과 들려오는 정보들을 비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는 그 다음 말이 어떤 말이 나올지를 예측을 많이 합니다. 예측하면서 들어야지 무슨 말인지 더 잘 이해가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약속이 있어가지고 제가 버스를 타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차가 막혀서 밀렸어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의도와는 다른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버스를 타고 갔거든요. 그런데 시간에 맞게 도착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예상한 거하고 전혀 다른 말이 나오니까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런 말을 계속 듣게 되면 되게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한국어를 잘 못하는 외국 사람하고 한국말로 이야기를 할 때 어떨 때 되게 피곤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측하는 거하고는 다른 말을 얘기하기 때문에 좀 듣기가 좀 잘 안 될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번을 보세요. 듣기의 구분에서는 들리기, 듣기, 그다음에 이해하기가 있다. 이거 참고로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을 보세요. 듣기의 유형이라고 해서요. 듣기의 유형이 시험에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작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1번에서는 변별적 듣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유아는 음의 구조와 강도 등을 구분해서 듣는다. 그다음 이는 여러 가지 소리 중에 말소리를 구분하게 된다. 라고 해서요. 감사라고 얘기했나? 간사라고 얘기했나? 이런 것들도 다 변별적 듣기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리 중에 말소리를 구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말로 얘기했는지를 변별하는 것. 그다음 2번을 보실까요? 목적적 듣기는 유아는 목적을 가지고 들으면서 지시에 따르고 반응한다. 어떤 거를 나보고 하라는 거지? 라고 해서 듣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세요. 감상적 듣기는 유아는 음악 동시 이야기를 들을 때 즐거움을 느낀다. 재미있게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은 우리 목적적 듣기라든가 변별적 듣기하고 좀 다르잖아요.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니까 감상적 듣기. 창의적 듣기 보세요. 상상력과 감정을 자극하면서 듣는 것이다. 유아는 어떤 소리나 동시 노래, 동화를 들으며 상상을 하고 말과 행동을 통해 창의적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상력과 감정을 자극하면서 듣는 것. 비판적 듣기 보세요. 유아는 듣기를 통해서 이해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의견을 형성합니다. 모두가 역할 영역에서 한 번에 놀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교사의 질문을 듣고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 한 번에 놀고 싶는 것은 어려워요. 이거는 나빠요. 그다음에 역할 영역에서는 5명씩 돌아가면서 놀게 해야 해요. 이렇게 자기 의견을 말하게 하는 거. 이런 거를 비판적 듣기라고 한다. 207페이지로 오시고요. 듣기 지도의 종류를 보실까요? 앞에서는 선생님들 3번은 듣기의 유형, 그다음에 4번은 듣기 지도의 종류에서 우드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건데요. 일단 반동적 듣기 지도라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교사가 들려준 그대로 따라 말하게 하는 방법. 여기다 밑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반동적 듣기 지도. 그다음 두 번째, 반응적 듣기 지도는 유아가 교사가 하는 말을 듣고 밑줄에 보세요. 즉각적으로 적절하게 대답하게 하는 방법. 즉각적으로 적절하게 대답하게 하는 방법. 대답이 나올 수도 있고요, 선생님들. 아니면은 행동적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행동적 반응으로 대답을 해줄 수도 있죠. 그걸 반응적 듣기 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보세요. 간단하게 질문하기. 오늘 아침에 무엇을 했나요? 그다음에 책을 읽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요구하기. 그림책을 가져오세요. 그러면은 행동으로 이제 가져와야 되겠고요. 명료화하기. 네가 한 말이 무슨 뜻이야? 이해를 점검하기. 교실에 갔었을 때 몇 명이나 있었니?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그다음에 집중적 듣기 지도 보세요. 집중적 듣기 지도, 선택적 듣기 지도가 있거든요, 선생님들. 선택적 듣기 지도 보세요, 선생님들. 먼저 집중적 듣기와 다르게 말의 정보를 밑줄에 보세요. 말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처리하면서 듣게 하는 것. 이렇게 돼요. 말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처리하면서 듣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다음 동시에 토끼가 몇 번 나오는지 들어보자 라고 한다면 토끼가 나올 때마다 귀를 쫑긋해서 들어보자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적 듣기 지도는 이런 식으로 동시에 토끼가 몇 번 나오는지 보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는 일기예보예요. 선생님들. 일기예보에서 지역이 다 다르니까 경기 북부의 날씨는 어떻습니다. 나는 경기 북부 살면 경기 북부 할 때는 귀를 쫑긋하지만 제주도 날씨는 이렇게 씁니다. 해상의 바람이 어떻게 이거는 그냥 대충 흘려듣다가 경기 북부 하면 귀를 쫑긋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선택적 듣기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주로 나는 얘가 나오는 게 기차 같은 거 타면서 기차 타면은 역의 도착 시간을 얘기해 줄 때가 있거든요. 어디 역에 몇 분 도착, 어디 역에 몇 분 도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내릴 역만 듣는 거지 그 이전에 내릴 역까지 굳이 다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선생님들. 그거를 선택적 듣기 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집중적 듣기 지도는 다 꼼꼼하게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듣게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뉴스를 봤는데 선생님들이 뉴스를 보는데 그 내년에 유치원 임용고시에 인원이 그다음에 증가된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럼 귀를 쫑긋 해갖고 내년부터 하나, 후년부터 하나, 나 언제 발표가 되나, 몇 명 정도 증원하나 이런 걸 다 꼼꼼히 들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집중적 듣기 지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듣기라는 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경우는 선택적으로 들을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서는 집중적으로 들을 때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호작용적 듣기 지도는 토의 토론, 대화, 역할놀이, 그 밖의 집단놀이 등을 통해서 유아가 능동적으로 듣고 말하게 하는 것, 이거를 상호작용적 듣기 지도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듣기의 유형에서 스콧도 다 외워두시고요, 선생님들. 그 다음에 우두도 알아두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아마 스콧이 나왔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5번을 보실까요? 듣기 지도시 유의사항을 볼까요? 1번을 보세요. 듣기 지도는 소리를 잘 듣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의미하고 소리를 나눈다면, 그러니까 듣기 할 때 어떤 음소나 음절을 사용했는가라든가 어떤 어휘를 사용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추어서 어떤 말을 했는가 의미를 파악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수용하고 반응하는 전체적인 의사소통의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2번을 보세요. 언어의 내기능 중 듣기는 가장 기본적이어서 제대로 듣지 못하면 적절히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다도 밑줄하시고
그래서 잘 듣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들어도 이해를 잘 못하거나 다르게 이해하거나 하면은 말도 엉뚱하게 말을 해가지고 학업 성적도 매우 낮을 거예요, 선생님들. 이는 결국 의사소통의 문제를 초래해서 학령기의 학업 성취도도 낮아지고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자꾸 엉뚱한 소리 하면은 사회적 관계 형성도 그다음에 좋지 못할 거 아니에요. 듣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3번, 4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6번을 보세요. 듣기 지도의 일반적인 원리. 1번, 교사가 경청하는 모델을 보여줘야 돼요. 교사부터가 막 우리 어린이들 얘기 막 듣지도 않고 딴청하고 막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태도를 좀 보여줘야 돼요. 올바른 태도란 기억 보세요. 유아와 상호작용 시 눈을 맞추고 반응해주고 유아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서 열심히 들어주는 것. 유아의 말에 희노애락 등의 감정을 드러내어 충분히 공감해주고 이것 보세요. 유아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허용적 분위기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말하기나 혹은 쓰기나 아니면 뭐 춤추기, 미술, 음악 같은 경우 이렇게 표현 활동에서는 허용적 분위기가 항상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208페이지로 올까요? 흥미로운 듣기 자료를 제공해준다. 기억, 소리 변별하기도 있을 수 있고요. 니은을 보실까요? 교사의 공동 주목하기 전략. 공동 주목하기 전략은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떤 소리가 들려왔을 때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공동 주목하기라고 하는데요. 공동 주목하기는 듣기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냄새 맡기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얘들아 이게 무슨 냄새지? 이거 참깨를 볶는 냄새 같다. 이런 식으로. 그죠? 잡채 만드는 냄새 같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공동 주목하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두 번째 보세요. 일상의 소리에 유아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반응할 수 있게. 뒤로 보세요. 은율감 있는 동요 동시를 감상해서 재미있는 의성어, 의태어가 포함된 동요 동시를 들려주어서 그다음에 듣기를 좀 더 흥미있게 해준다는 거죠. 더 많이 잘 들을 수 있게 해줘요. 그다음에 리얼, 그림책을 활용하기. 미음도 보세요. 미음을 가볼게요. 음악 감상하기. 음악을 듣고 제목이 무엇인지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지 이야기 나누거나 음악 소리를 손이나 몸, 리본과 같은 도구로 표현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를 보세요. 음악을 감상하는 별도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아침 등원 시간이나 점심시간 같은 특정한 시간에 적절한 음악을 틀어놓자 뭐 이런 내용이고 즉 요걸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음악 감상도 듣기 지도 중에 하나다. 음악을 잘 듣는 사람이 언어도 잘 듣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3번을 보세요. 통합적 놀이 경험 제공하기. 뭐 여러 가지 이런 읽어보세요. 말 전달하기, 끝말잇기, 언어 지식 따르기, 수수께끼 맞히기 등의 놀이를 제공한다. 예전에는 끝말잇기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커서까지도 좀 한 것 같거든요. 대학생까지 때도 앉아가지고 심심해 우리 끝말잇기 할까 하면서 시작하자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요즘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어른이 돼서까지 좀 했던 것 같아요. 자, 4번을 보세요. 배고플 때 막 어디 갔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음식 이름 대기하자. 그래서 음식 이름 대기도 하고 막 유치하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4번을 보세요. 실생활과 관련 있는 듣기 경험을 제공한다. 되셨어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 다음에 209페이지로 와볼까요? 209페이지 A 플러스 보시면 듣기 지도의 일반적 원리와 전략이 되고요. 여기도 한번 쭉 읽어보시는데 세 번째 보세요, 선생님들. 유아가 듣기 목적을 설정을 해라. 목적을 갖고 들으면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음을 인식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를 틀어주고서 일기예보를 먼저 그냥 틀어줘요. 얘들아, 선생님 일기예보 녹음해왔거든. 우리 한번 들어보자. 다 들려준다. 얘들아, 제주도 날씨는 어떻게 하고 있니? 이렇게 나중에 하면은 좀 치사하잖아요, 선생님들. 다 들려주고 나중에 이거 보니 그거 들으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이렇게 되니까 듣기 전에 먼저 목적을 얘기해줘야 돼요. 얘들아, 좀 있으면 제주도 날씨를 이야기해줄 텐데 제주도 날씨를 잘 들었다가 대답 한번 해보자. 라고 틀어주면은 어디에선가 제주도가 나올 때 쫑긋해가지고 듣고서 얘기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해요. 다음에 과를 듣기는 항상 예의, 정의적인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태도, 예의를 지키기. 그다음에 세부 내용에 관심 갖기. 등장인물 배경뿐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한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 선택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 선생님들 선택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 세세하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임용고시 내용이라고 하면은 세세하게 들어야 될 거예요. 그런 내용. 지시대로 따르기, 줄거리 듣기. 그다음에 중심 내용 알기. 단락의 중심 내용이나 이야기 전체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서 본다. 중심 내용이라는 거는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선생님들 예를 들어 뉴스를 봐요. 일기예보를 볼 때는 선택적으로 듣죠, 선생님들. 그다음에 임용고시 뭐 기사가 나오면은 세세하게 듣기를 할 거예요, 선생님들.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요즘에 뭐랄까 경제가 어떻게 됩니다, 뭐 무역이 좋아지는지, 무역이 나빠지는지 대략적으로만 듣지 뭐 세세하게 뭐 몇 퍼센트, 뭐 작년에 몇 퍼센트, 올해 몇 퍼센트 뭐 이런 건 안 듣고 대략적으로 무역이 잘 된다는 소리구나, 무역이 안 된다는 소리구나, 뭐 이런 식으로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바로 중심 내용 알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심 내용이 현재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인지 그냥 조금 더 힘들다는 얘기인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지 전체적인 맥락을 아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임용고시 내용 할 때는 쫑긋 들어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자세하게 듣는 거는 듣기가 좀 다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일기예보처럼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 듣는 것도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려보세요. 내용의 적합성 판단 및 비판하기.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의 적합성과 부적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왜 적합한지 혹은 부적합한지에 대해 논의한다. 적합성, 부적합성, 그 내용의 적합성. 이것도 뭐 이거죠. 우리 기출문제 활용하면은 휴지로 눈길을 만드는 거에 대한 적합성과 부적합성. 그래서 눈길 만들면 아이들이 재밌게 잘 놀 거예요. 휴지 다 써버리면 이제 쓸 게 없잖아요. 그 낭비예요.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결과 예측하기. 이야기 동화를 들려주다가 특정 사건이 전개되는 부분에서 이야기 동화를 멈추고 그 다음에 내용이 어떨까라고 예측해보면서 얘기하는 거. 예측의 근거를 말해보도록 하는 거. 결과 예측하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드라마 보면은
다 그냥 결과가 예측돼요. 그죠? 저 사람이 이렇게 복수한 다음에 이제 악의 물이 다 물리쳐가지고 선한 사람이 이긴다는 내용이구나. 다 아는데도 또 보게 돼요. 계속 이게 재밌어요. 또 계속 보다 보면 그죠? 결과 예측하기. 듣고 추측하기. 몇 가지 소리를 녹음하여 주고서 이 소리를 근거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추측하는 것이다. 뭐 빗소리 같은 거 들려주면서 비가 많이 오는 걸까, 뭐 적게 오는 걸까, 바람도 많이 부는 소리인지 적게 부는 소리인지 그런 거 추측하라는 거고. 듣고 분위기 이해하기. 문체의 등장인물의 성격, 행동, 배경 묘사 등에서 나타나는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어요? 여기까지 일단 보셨고요, 선생님들. 우리 그 누리해설을 좀 볼까요, 선생님들? 근데 오늘 사실은 5시 반에 끝내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선생님들. 오늘 5시 반에 끝내면은 다음 시간에 8시에 마셔야 돼요. 그거보다 오늘 조금 공부 더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고 이게 좀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누리해설까지만 누리해설까지만 공부하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조금 더 가실래요, 선생님들? 조금만 더 가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셔서 의사소통 좀 보실까요? 6시 반 정도에 끝내드릴게요. 일찍 끝내드릴게요. 60페이지로 오세요. 여기서는 일단은 의사소통이 지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60페이지에서 내용 범주를 보시는데 이거는 좀 59페이지 먼저 좀 볼까요, 선생님들? 59페이지에 내용 범주가 2019에서는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책과 이야기 즐기기 이렇게 3가지입니다, 선생님들. 그러니까 문제 나오면은 듣기와 말하기에서 문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읽기와 쓰기에서 문제가 나오고 책과 이야기 즐기기니까 문학에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전에 2015는 내용 범주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듣기하고 말하기의 내용 범주가 구별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읽기, 쓰기가 구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2019는 듣기와 말하기로 이야기하고 있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62페이지로 와보세요. 먼저 보세요, 선생님들. 62페이지에서는 듣기하고 말하기가 분리되어 있던 거를 왜 듣기와 말하기라는 내용 범주로 바꾸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개정의 중점 이렇게 유아의 듣고 말하는 경험이 분리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듣기하고 말하기는 일상생활에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험이죠. 내가 말할 때는 상대방이 듣고 상대방이 말할 때는 내가 듣고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듣기 말하기가 사실은 그 경험이 분리되지 않고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기능들이기 때문에 우리 내용 범주에서도 분리하지 않고 기존 놀이과정의 듣기 말하기를 뭘로 바꿨다는 거예요? 듣기와 말하기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설명. 이 설명을 좀 물어볼 수 있고 저 같으면 물어볼 것 같은데 우리 출제자들 왜 안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듣기와 말하기로 바뀌었냐? 이러면은 유아의 듣고 말하는 경험이 분리되지 않았음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 읽기와 쓰기와 쓸기에 관심 가지기도 마찬가지인데요. 65페이지 오세요. 두 개를 한 번에 공부한 편에서 같이 좀 볼게요. 65페이지에서 2번을 보시면 개정의 중점이라고 지금 나와져 있고요. 65페이지 그 가운데를 보시면요. 유아의 읽고 쓰는 경험이 분리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하고 쓰기를 나누지 않고 그다음에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에서 같은 내용 범주로 묶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놀이과정의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로 제시하였다. 이 내용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오셔서 우리는 오늘 듣기와 말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듣기와 말하기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듣기와 말하기고 목표는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기를 즐긴다. 1번 말이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 2019 개정을 보실까요? 유아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흥미로운 주제, 익숙한 경험. 익숙한 경험은 사전 경험이 있는 거죠, 선생님. 사전 경험이나 사전 지식이 있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며 듣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땡 보세요. 선생님 2015 개정의 두 번째 땡 보시면 이야기 속에 주제, 관점, 배경, 주인공 사건의 인과관계 등에 관심을 갖고 듣기 경험을 하게 한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의사항을 보실까요?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문할 기회를 제공해서 이거는 공부했어요. 만 4세는 무엇, 누구, 어디에 대한 질문할 수 있지만 만 5세는 왜, 어떻게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즉 만 4세, 좀 더 어린 유아는 왜, 어떻게, 언제라는 그런 질문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사전 경험이 있는 내용은 이해하기가 쉽다.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치과에 관련한 내용은 치과 갔었던 사람, 치과에 관련된 사전 경험이 있으면 무슨 말 다 알잖아요. 선생님들 가서 막 기다릴 때서부터 막 드릴 소리가 나기 때문에 대기실서부터 먼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치과 안 가본 사람은 잘 모르지만 가본 사람 맞아. 그 드드드 소리가 벌써 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경험이 있는 내용은 이해하기가 쉽다. 따라서 사전 경험을 공유한 이야기를 주제로 먼저 말하고 듣도록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대집단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듣기 어려우므로 이쪽 해볼까요? 개별이나 소집단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라라는 건데요. 이건 약간 유연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집단도 괜찮고 지금은요. 뭐 개별이나 소집단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유아들은 집중력이 좀 짧잖아요. 주의 집중이 짧기 때문에 개별이나 소집단에서 듣는 게 훨씬 더 잘 들린다라는 거를 우리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집단에서는 막 주의가 좀 분산돼서 어떤 아이들은 듣고 어떤 아이는 안 듣고 막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개별이나 혹은 소집단이 되면은 두 명이서 이야기하거나 소집단에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주의 집중이 좀 더 길어지기 때문에 듣는 걸 좀 더 많이 연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번을 보세요. 자신의 경험, 느낀 생각을 말한다.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하는 거 하고요, 선생님들. 그다음 나의 경험이나 느낌, 생각 말하는 거 하고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우리 자주 읽는 예를 동화. 아까 콩쥐팥이 나왔는데 콩쥐팥에 대한 동화를 설명하는 게 쉬워요?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하는 게 쉬워요? 어떤 게 쉬워요? 그죠? 콩쥐팥이가 더 쉬워요. 그죠? 안 그런 것 같아요?
콩쥐팥쥐는 내 생각이 아니고 이미 구조화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순서가 나면은 콩쥐가 이렇게 해서 팥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내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콩쥐팥쥐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재밌었어요.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어도 뭐 길게 내 생각을 얘기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느낌이나 생각 같은 경우는 구조화되지 않은 거기 때문이에요. 그죠? 말이라던가 말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조화되지 않고 내가 곰곰이 생각한 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창의적인 활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창의적이죠. 콩쥐팥쥐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창의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들한테는 어떤 동화를 외워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경험이나 느낌이나 생각을 자기 나름대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줘야 말하기가 훨씬 더 능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느낌 생각을 말한다의 반대는 외워서 말한다. 혹은 그다음에 교사의 하는 말을 따라한다 이거예요, 선생님들. 교사의 하는 말을 따라한다. 반대말은 반대 활동은 교사가 말한 것을 따라한다. 혹은 내용을 외워서 말한다. 그다음에 경험, 느낌, 생각 말하는 거는 고차원적인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아이들은 아무래도 좀 순수하잖아요. 아직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해보세요 할 때 우리 어른처럼 생각이 길지 않고 충분히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하려고 노력해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예요. 그죠? 그럼 어릴 때서부터 자기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하는 걸 연습하게 하면은 지금 어른이 돼서 우리처럼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좀 더 길게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따라 말하기나 어떤 구조화된 이야기를 말을 시키는 것보다는 경험, 느낌, 생각을 더 많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한다라는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를 할 때는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보시면 허용적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죠. 허용적 분위기. 뭐 이상한 말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유아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유아가 편안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61페이지로 오세요.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서 말한다. 상황에 적절하다는 소리는 2019 개정 보세요. 때와 장소, 대상과 상황을 고려하여 어르신한테 쓰는 말하고 동생한테 쓰는 말은 좀 달라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친구들이 많을 때 내가 손 들고 얘기할 때 좀 크게 얘기해야 되고 짝하고 얘기할 때는 작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다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서 말한다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쭉 오셔서 2015 개정에서는요. 아래 세 번째 땡 보세요. 친구와 의견을 주고받기, 도움 청하기, 동생 도와주기, 응급상황, 질문하기 등 여러 상황에 맞게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여 문장을 말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밑에서 두 번째 땡 보세요. 때와 장소, 대상에 알맞게 상황에 맞는 말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의사항 보실까요? 역할놀이나 친구와의 갈등 상황 등에서 상대방의 느낌과 생각을 고려하고 때와 장소, 대상에 알맞게 말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습니다. 4번을 보세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해서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관련해서 말한다. 관련해서 말하지 않으면은 집단적 독백이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죠? 관련해서 말하면은 사회적인 말이 되는 거죠. 집단적 독백 아니고. 오른쪽을 보니까 유아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고 말하는 사람의 생각, 의도, 감정을 고려하여 말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밑줄에 보세요. 생각, 의도, 감정을 고려. 두 번째 땡 보세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자신과 상대방의 입장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조정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줄 땡도 보세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말하면 이제 집단적 독백이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다음 상대방의 기분과 감정을 배려하여 말하기. 그다음 밑줄 하시면 되겠고요. 밑에도 한번 읽어보시고 5번으로 가볼게요.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한다. 바른 태도는 특히나 듣기에서 매우 중요했는데요. 오른쪽을 보니까 2019 개정 보세요. 유아가 말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듣는 내용이다. 말을 끝까지 듣는 거, 끝까지 듣고서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면 차례 지키기가 될 거예요. 일단 차례 지키기. 밑에서부터 두 번째 땡 보세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상대를 바라보면서 말하고. 상대를 바라보면서 말하거나 상대방이 말할 때도 지켜봐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말할 때 상대를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눈을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말할 때도 상대를 바라보면서 말하고. 차례를 지켜 말하는 태도를 기른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기르게 하려면은 일단 교사의 모델링이 먼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주의 깊게 듣고 바르게 말하는 교사의 모델링이 중요하다. 6번을 보세요. 고운말을 사용한다라고 하고요. 고운말 사용한다. 2019 개정에서는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유행어, 속어, 신조어,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 바보야 이런 거예요. 선생님들 비난하는 말 한마디로 욕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육과정 책에 욕 이런 말 쓰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 바보야, 뭐 멍청이 이런 말들이요. 사용하지 말고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내용이다. 유행어나 속어 등을 사용할 때 그 의미를 알고 사용하는지 이야기 나누고 다른 바른 말이 무엇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한다라는 거죠. 킹받네 이러면 속상했다는 거구나 이렇게 돼서 다른 말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말하기 모델이 중요하고 가정과 기관이 서로 연계해서 노력한다. 유아에게 바르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지나치게 요구하지 않도록 너무 항상 이렇게 지나치게 요구하면 항상 안 좋아요. 그죠? 바른 것도 지나치게 요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시간을 두면서 바꿔나가도록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올게요, 선생님들. 62페이지에서 기억에서는 유아가 친구들에게 동물원에 놀러 갔던 이야기를 신나고 재미있게 들려준다. 유아는 나는 호랑이다 어흥 하며 눈을 크게 뜨고 목소리를 굵고 거칠게 하고 원숭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가늘고 날카로운 음성으로 바꿔 말하고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유아들이 원숭이 동작과 목소리를 흉내내며 웃는다라고 해서 여기서 일단 듣기 말하기가 같이 나오고 있네요. 선생님들 듣기 말하기가 같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말이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때 재미있게 듣는다 요거겠죠, 선생님들. 그 다음에 니은을 보세요. 유아들이 병원 놀이 하는데 의사 역할을 하는 유아가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라고 묻자 환자
역할을 하는 유아가 의사 선생님 배가 너무 아파요 라고 말하며 배로 옮겨준다. 의사가 진찰을 한 후 옆에 있는 간호사 역할을 하는 유아가 이쪽으로 오세요. 주사 맞아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 이거는 선생님들 3번이에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61페이지에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역할놀이를 할 때는 유아 말고 다른 역할을 많이 해볼 수가 있죠. 선생님들 뭐 의사 선생님도 될 수 있고 간호사 선생님도 될 수 있고 뭐 교사도 될 수 있고 배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게 주인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한 말을 사용하는 거를 역할놀이에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유아들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수정이가 나는 아이스크림이 좋아. 왜냐하면 시원하고 달콤하고 말을 끝내기도 전에 옆에 있던 노진이가 나는 짜장면 하며 끼어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말의 차례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수정이가 야 내가 말하고 있잖아. 내 말 아직 안 끝났거든. 기다려봐. 라고 말하며 아이스크림은 달콤해. 딸기 아이스크림이 제일 좋아. 너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61페이지에 뭐로 연결할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들?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한다. 끝까지 듣고 그다음에 차례를 지켜서 자기 말을 하는 것. 리을을 보세요. 유아가 선생님에게 웃음 참기 놀이를 하자고 제안하는데요. 선생님이 유아에게 웃음 참기 놀이의 방법을 물어보자 유아는 자신이 생각한 웃음 참기 놀이의 방법을 또박또박 설명합니다. 서로 웃기게 해서 안 웃으면 되는 거예요. 어머 재미있겠는데 여기 친구도 함께 해도 될까? 네 같이 하면 더 재밌어요. 그럼 동생에게 웃음 참기 놀이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줄래? 준서야 서로 웃기게 해서 안 웃으면 되는 거야. 웃음을 참아야 돼. 알았지? 선생님이 이제 우리 시작해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일단은 동생한테 얘기할 때와 교사할 때 이야기할 때의 말이 다르잖아요. 선생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아는 지금 뭐를 할 수 있는 유아예요?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는 유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아니면은 뭐 자신의 생각 경험 느낌을 말했죠. 선생님들 리을에서 생각 경험 느낌을 말하는 거. 생각 경험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이죠.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하는 것은 뭐 기억도 마찬가지죠. 선생님들 기억도 말이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도 되고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연결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에서는 저 과거 계절 유치원 교육과정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축소됐네라고 해서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오늘 6시 반까지만 수업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끝낼 수 있는 거 이 중에서 제가 골라가지고요. 그것만 좀 진도를 좀 나가볼게요. 선생님들. 잠깐 쉬겠습니다.